이제부터는 그럼 왜 체르노빌을 아까 처음에 얘기한 현대적 복합재난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나. 첫 번째, 원자로 폭발, 화재, 오염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복합재난이라는 건 지구화 시대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그걸 언제로 우리가 기점으로 삼냐면 소련의 붕괴예요.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몰락 그리고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 이때부터를 우리가 지구화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련의 붕괴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은 소련의 상징이다.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기술 재앙은 소련 붕괴라는 정치적 재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르노빌로 인해서 소련의 붕괴가 앞당겨졌고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지구화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우리가 복합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가장 전형적인 재난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조건들이 완전히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체르노빌이 왜 소련 붕괴를 앞당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발생이나 그 이후의 대처 과정을 통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가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을 소련 내에서 막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더 이상 그들이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됐고, 특히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스는 그때 러시아랑 같이 소련을 구성하던 나라들이었잖아요. 그 내부에서 이제 이런 체르노빌 사고랑 관련한 대책 이런 게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의 입장이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 막 러시아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소련에서 독립해야 되겠다. 러시아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체르노빌 사고를 수습하는 게 엄청나게 큰일이었는데 그 얼마 안 돼서 소련이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나라들이 소련이 15개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각자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르노빌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를 않았어요. 차라리 소련이라는 시스템이 확고하게 딱 강력하게 그랬으면 어떤 복구를 확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의 전, 후 모두가 기술재난, 인적재난 이런 소련 붕괴 같은 사회적인 재난들 이게 다 얽혀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제가 오늘 강의할 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재난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현실과 허구, 실제와 상상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서로 막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체르노빌에 있어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자세히 할 건데요. 되게 신기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의 상징이다 라고 딱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인 스탈케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타르코프스키 아시죠? 이 사람이 소련 영화 감독이긴 한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예술 영화로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뭐 희생, 노스텔지어 이런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스탈케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체르노빌의 상징이에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하면 스탈케르, 스탈케르 하면 체르노빌 이렇게 돼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스탈케르라는 영화가 나온 게 1980년이에요. 체르노빌은 언제 일어났죠? 86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난 다음에 나온 영화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예견하는 방식으로 일어난 영화인데 근데 이 예견이 일어난 다음에 이걸 찍은 영화보다도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탈케르는요, 영어로 스토커예요. 그걸 러시아어로 풀면 스탈케르인데 왜 제가 스토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스토커 하면 뭔지 여러분 딱 오시잖아요. 그 뜻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커에는 스토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은밀히 잠입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스토커 하면 잠입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 영화의 중요성 때문에 스토커 하면은 막 쫓아다니는 사람 또는 잠입자뿐만이 아니라 안내자의 의미도 있어요. 메디에이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다 가진 우리나라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러시아어 그대로 스탈케르라고 쓰는 거예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우주에서 운석 같은 뭐 이상한 게 떨어져 갖고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어디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체르노빌이 폭발해 갖고 폐허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사람이 사라지고 시공간이 막 뒤섞이고. 그래서 거기 접근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해요.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사람을 막아요. 그런데 이 폐허의 중심에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열로 잠입을 시도해요. 이 스탈케르는 바로 이 비밀의 방으로의 잠입을 도와주는 헬퍼예요. 헬퍼. 이 근처에 살면서. 그 다음에 여기 영화에는 딱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잠깐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주인공은 3명인데 이 스탈케르, 그 다음에 인물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인물이 작가예요. 그 다음에 인물이 교수 이래요. 이 작가는 왜 왔냐면 비밀의 방에 가서 더 이상 예술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술적 영감을 되살리려고 왔고, 이 교수는 약간 물리학 교수 이런 쪽인가 봐요. 그래서 이 비밀의 방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그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더니 차라리 이 비밀의 방을 폭파시키자 이러려고 온, 그 인류를 구하려는 사명을 띠고 온 이 3사람. 그래서 이 2사람을 이 스탈케르가 비밀의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막상 비밀의 방 문턱에 이르러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스탈케르는 아예 비밀의 방에 원래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스탈케르의 얘기를 통해서 이 비밀의 방이 이루어주는 거는 난 정말 이게 너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표현된 소망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진짜 욕망인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일단 아까 이제 주인공들이 이름 누구 이런 게 아니라 교수, 스탈케르, 작가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 영화에서도 이 비밀의 방이 존재하는 이 이름은 구역이에요. 그냥 구역. 근데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원전 반경 30km를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부르는 이름이 구역이에요. 구역. 그냥 심플리 구역, 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속의 구역의 모습과 실제 그 체르노빌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다 떠나간 그 도시 프리페아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영화 컷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냐면 기계묘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체르노빌에서 그 당시에 이게 막 불도저, 자동차, 뭐 탱크, 뭐 헬리콥터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런 뭐 헬리콥터 예를 들면 그 원전 거기 해갖고 막 모래 막 투하고 했던 이 헬리콥터들은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건물이나 이런 거 이제 방사능 심하게 오염되면 막 다 부숴버린다던가, 아니면 그 당시 흙 교체하기 위해서 뭐 흙 나르고 뭐 어쩌고 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타고 다니고 했던 건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체르노빌에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묘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거기 지금 여기는 막 그때라서 그렇지만 막 나무들 자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버려진 그런 철로들, 뒤집힌 차량들, 막 철근들, 무너진 건물, 거기 옆에 막 풀하고 나무 자라고, 그다음에 이런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거기 있던 건물들 내부 들어가면 막 벽 이런 거 다 무너지고, 거기 막 오염된 물들 막 둥둥 떠 있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가재 도구들 막 떠 있고 막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영화를 보면 이런 막 철근들 막 이런 거 막 버려져 있고, 전봇대들 막, 그 다음에 여기 나무들 막 자라고 있고, 이게 되게 비주얼하게 유사한 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막 똑같고 이렇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 타르콥스키라고 하는 사람 고유의 영상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영화가 특별한 줄거리나 또는 대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영상, 분위기 막 이런 거 있죠. 대사 이런 것도 되게 시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영화나 실제 체르노빌이나 이런 버려진 폐허의 이미지들, 그 다음에 어떤 종말을 경험한 듯, 종말, 어떤 지옥 막 이런 게 통과하고 지나간 후에 어떤 그런 모습들 있죠. 이런 이미지상의 중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뭐 이런 구역 뭐 이런 거랑 또
그 유사성하고 더해서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건 되게 전기적인 건데, 원래는 이 영화를 타지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이스파라라는 곳에서 찍기로 했는데, 거기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지진이. 그래갖고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촬영지를 바꿨는데, 거기에 수력발전소가 있었어요. 버려진 수력발전소. 근데 이 스탈케르 영화를 찍고 나서요, 사람들이 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타르콥스키도 암에 걸렸고요. 부인이 라리사라고 하는 부인이 영화 도와주고 때로는 조연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도 암에 걸렸고요. 아까 그 3명 배우 나오는 사람 중에 작가 역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암에 걸려서 다 요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촬영장 부근에 이 수력발전소랑 또 화학공장이 있었는데 장기간 거기서 촬영을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 이런 설들이 이제 확인 불가능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앞에서 보여드린 모티브나 이미지의 유사성, 그다음에 이런 우연의 일치에다 또 하필이면 타르콥스키가 암에 걸렸다가 54살에 죽어요, 암으로. 근데 그 죽은 해가 바로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1986년이에요.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에게 스탈케르는 체르노빌의 계시다, 막 이런 신화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르노빌하고 스탈케르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당시 해체 작업자들이 자기를 스탈케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980년에 스탈케르라는 영화가 나왔고 86년에 체르노빌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86년, 87년에 그 체르노빌에 투입된 해체 작업자들이 자기들을 우린 스탈케르들이다. 그 다음에 그 체르노빌 중앙광장에 이 해체 작업자들 베이스 캠프인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를 서로 스탈케르라고 불렀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지까지는요, 스탈케르는 영화 속에 존재하던 거죠. 현실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 스탈케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 나타난 스탈케르는 직업적 스탈케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체르노빌의 스탈케르라고 부르는데 해체 작업자들 중 일부가 작업이 종료됐는데도 안 떠나요. 그리고 거기 남는 거예요. 남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체르노빌 접근금지 구역을 관리하거나 거기를 합법적이거나 또는 몰래 방문하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죠? 아까 영화에서 얘기했었던 그 스탈케르, 그 사람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걸 정말 현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연구자 스탈케르가 등장해요. 이 연구자 스탈케르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원자로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연구자로 원자로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주로 체르노빌 출신이 많죠. 그 사람들 중에 그 사실 체르노빌의 상징하면 아까 그 이렇게 제가 타워 보여드렸죠. 그 석관이요. 그게 사고 원자로거든요. 그 사고 원자로를 만든 건데 거기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서 지금 석관으로 봉인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또 무슨 2차 폭발이 일어날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원자로에 직접 접근해서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진짜 원인을 밝혀보겠다. 그 다음에 이 봉인된 원자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장내에 위험한 어떤 건 없는지 그걸 정말 목숨을 걸고 연구를 여기 잠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시마노스카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다음 파주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연구자로서의 학문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소명의식, 그다음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순교자의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의 스탈케르도 뭔가 이렇게 철학자스럽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우라나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이런 연구자 스탈케르들의 존재로 인해서 스탈케르라는 이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접근금지 구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들 말고 또 새로운 스탈케르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 두 그룹은 체르노빌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체르노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행자 스탈케르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체르노빌은 어느 순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접근 금지 구역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불법으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철학적인,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이 실험된 곳이에요. 체르노빌은 인류가 현실 속에서 종말을 본 곳이에요. 뭐 성경 속이나 영화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종말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곳을 가서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뭘 하는 거예요. 또는 그 버려진 폐허의 어떤 공간의 미학 뭐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게이머 스탈케르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여기 접근 금지 구역을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체르노빌, 그 다음에 그 전에 스탈케르, 이 영화와 현실 간의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이런 체르노빌이 영화에 영향을 미치고 영화가 체르노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현실 자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체르노빌과 영화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후반에 러시아 전 사회의 스탈케르 신드롬이라는 게로 확대가 돼요. 그게 과연 뭘까요?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됐겠죠. 근데 그 중에서 스탈케르 신드롬의 진원지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으로 스탈케르 3부작이 생겨요.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7, 8, 9년에 이런 이름의 컴퓨터 게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요 미국 5대 게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해갖고 런칭을 해서 이게 여러분 혹시 여기서 컴퓨터 게임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아시죠? 역할 수행 게임, 롤플레잉 게임하고 1인칭 슈터 게임을 결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현실의 체르노빌 사건과 영화 스탈케를 합쳐서 컴퓨터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판매된 컴퓨터 게임 표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게임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체르노빌이 공간이에요. 실제 핵 폭발이 일어난 체르노빌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핵 폭발 때문에 막 돌연변이들, 괴물들, 막 맹수들, 막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상기후, 초제한 현상들이 막 지배를 해요. 거기를 그 캐릭터가 종횡무진하면서 거기 핵 에너지 결정체가 보물이에요. 보물하고 무기 아이템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2차 폭발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서 처단하는 게 메인 퀘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브 퀘스트고 이건 메인 퀘스트고. 그래서 실제 여기 보세요. 이거 괴물, 돌연변이 괴물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무장하고 스탈케르, 클리어 스카이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고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자들이 체르노빌을 수시로 방문해서 사진 다 찍어 와갖고 실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 위아래가 이게 여기 프로메테이라고 써있고 여기도 프로메테이라고 써있고 건물 비슷하죠? 이게 실제로 체르노빌에 있었던 극장이에요. 극장. 프로메테우스라는 극장.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기계묘지 얘기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럭, 버스 막 이런 거 버려져 있는 이것도 이거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근데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만 그치질 않아요. 컴퓨터 게임이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이제 러시아 문학에서는 게임 소설이 인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요. 스탈케르 게임 소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민음사, 문학동네 이런 데에 해당하는 러시아 그 출판사가 엑스모 아스트 이런 데거든요. 여기서 스탈케르 게임 소설 시리즈 이것만 48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 한 80권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 스탈케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체르노빌이라는 현실 속에 일어난 일종의 어떤 종말이죠. 그것과 관련 영화와 관련 게임과 관련 소설이 다 합쳐져서 이들이 상호 텍스트적으로 빚어내는 일련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현실의 변화를 또 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야기를 하냐면 다시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그 리퀴데이터들, 그 다음에 스탈케르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갖고 스탈케르 동호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스탈케르 관련한 잡지랑 신문 이런 게 발간돼. 이게 다 그 관련된 잡지나 신문 표지들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방문을 하는 관광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게 보면 초르노빌 이게 우크라이나어로 체르노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체르노빌 게임이 발매된 이때 한 1,500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아까 얘기한 그 게이머 스탈케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게이머 스탈케르들은 평균 나이가 16세에서 20세, 많아봤자 25세를 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스탈케르 관련 게임하고 소설 매니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열광이 체르노빌하고 그 접근 금지 구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동호회나 게임 사이트에서 정보를 막 공유하다가 이들이 실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익스트림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지나 정글이나 그다음에 이런 식의 폐허나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 방문하는 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이거랑 결합하면서 이런 식의 게이머 스탈케르들이 러시아 청년 문화의 일종의 새로운 독특한 서브컬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게이머 스탈케르들에게 체르노빌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되고 소통되는 정보고 또 이미지의 하나인 거예요. 어떤 역사적 팩트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 포화 속에 넘쳐나는 재난의 이미지 중 하나고 체르노빌 금지구역으로의 불법 잠입은 게임 공간으로의 성지 순례고 그때 자기들이 스탈케르가 되는 것은 일종의 롤플레잉인 거예요. 롤플레잉.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의 캐릭터가 오프라인으로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스탈케르 되기라는 가상의 롤플레잉이 어떤 새로운 현실, 리얼리티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현실과하고 실제와 상상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사진들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체르노빌 가갖고 그 당시 이제 막 이런 건물들 막 밀고 할 때 탱크로 막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도 다 오염돼 갖고 거기 방치돼 있는 거 그런 거 방사능 위험 표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해 갖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가운데 이 스탈케르들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 경찰들한테 잡혀갖고 체포돼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런 식의 젊은이들 간의 그런 게이머 스탈케르들의 체르노빌을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러시아 신문에서 달면서 이걸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인 화면으로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게 실제 사람을 찍은 건 아니고요. 스탈케르 해갖고 이게 그 체르노빌 원전이잖아요. 거기 이런 리퀴데이터 같은 그 바이오로봇 복장을 한 젊은이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실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 젊은이들이 체르노빌에 그렇게 불법 잠입하는 그런 현상들을 신문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컷인데요. 결국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영화, 게임, 소설, 그 다음에 현실의 체르노빌들이 서로를 차용하면서 일련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요. 결국 체르노빌이라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스탈케르에서처럼 굉장히 철학적이고 예술적으로 그 체르노빌의 의미를 물론 이거는 미리 예견으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이런 식의 과학기술의 발전의 극단에서의 인류의 어떤 미래, 문명의 어떤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영화거든요. 이런 성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관련 게임이나 소설처럼 재난을 굉장히 상업적이고 유희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난을 대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스탈케르들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재난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처럼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이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과학기술 문명이라든가 인류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곱씹어보는 철학자나 시인이나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현실에 실제 일어난 이런 정말 어떤 영화보다도 스펙터클한 이것을 환상과 오락의 재료로 소비를 하는 프로듀서와 게이머들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러시아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성이 이렇게 다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지구화는 훨씬 더 고도화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불러일으키는 상상이에요, 여러분. 발전, 안전 막 이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상상을 시켜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과학기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끝, 원자력 발전소의 끝,
그것이 불러일으킬 비극, 막 이런 되게 비관적인 그런 상상들을 우리는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재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재난이건 영화 속 재난이건 그게 우리 일상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나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재난이 일상에 존재한다라는 느낌, 막 이런 느낌,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0년대에 한국 재난 영화나 재난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거는 이 지구화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는 유토피아보다는 종말에 대한 세계 끝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훨씬 더 심해진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또 재난에 대한 반응의 방식이나 속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신속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체르노빌이라는 사고가 86년에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컴퓨터 게임이 나온 거는 20년 정도 지난 2007년이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일본에서 동일의 대지진이 일어나고요. 그것의 후쿠시마 버전 컴퓨터 게임이 등장한 게 4달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폴아웃이라고 하는 게 낙진이란 뜻이거든요. 방사능 낙진. 이게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핵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인간 종말 이후에 그 컴퓨터 게임인 그걸 배경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이것의 후쿠시마 버전이 인터넷에 등장을 해요. 4달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악의 참사인 체르노빌이 모험이나 액션의 가상 공간으로 그만큼 거리가 확보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후쿠시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낳은 현실의 재난이 게임으로 비극의 파토스가 어떤 오락의 요소로 형질 전환되는데 4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먼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일베 아시죠? 일베가 세월호나 세월호 희생자들을 굉장히 희화화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막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 그 일베가 세월호 때 희생된 학생들의 시체를 먹은 물고기로 만든 어묵이라 그러면서 그 어묵 사진 들고 단원고등학교 교복 입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월호가 일어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한 말이죠,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옛날이면 이거는 감히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그런 일베같이 극단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제 좀 세월호 지겹다, 그만들 좀 해라 그러잖아요. 1년 지났어요, 1년. 우리가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재난이었는데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러고 유족들을 유족충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재난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재난 앞에서는 감히 그거를 그렇게 희화하거나 막 이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는 그거를 일종의 컴퓨터 게임이라는 좀 어느 정도 그런 오락의 대상,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도 20년이 필요했어요. 20년이. 근데 이제는 4달이면 되고 1년이면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뭐 제가 스마트폰의 역설 이런 거 얘기하고 지구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류를 평등하게 커넥션, 전 지구적 네트워킹을 수평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적이 없다고 얘기될 정도로 사회적 양극화, 수직적인 위계화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그 상징하는 수평적 평등에 대한 그런 허구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등한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생각도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에 제가 체르노빌에서 그것에 뭐 컴퓨터 게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설명드린 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재난을 대하는 방식 또는 우리가 재난을 받아들이는 방식, 감각하는 방식, 그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이게 재난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Politics of Disast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재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재난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뭔가 그걸 통해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전에처럼 막 일베의 그런 희화라든가 막 후쿠시마 버전 컴퓨터 게임으로 막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유의적인 반응은 이런 재난의 정치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 방해가 되는 태도가 아닐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유의적 활용은 되게 그런 재난에 반응하는 방식 중에 한 극단에 불과하고요. 소수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난을 유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갖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워낙에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애들인데, 그런 버추얼한 재난 연습을 통해서 실제 재난을 이해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컴퓨터 게임 자체를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재난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지까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큰 사회적 재난 앞에서는 되게 성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인 거죠. 아까 그 스탈케르에서 나왔었던 것 같이 어떤 성찰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재난을 영화로 만들고 뭐 소설로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은 어떤 재난에 대한 예술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재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재난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의 정치학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결과 재난 영화, 재난 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견을 하는 거죠. 어떤 유토피아든 그것이 디스토피아든 간에 그런 예견을 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예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예견이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예견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예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난의 정치학과 또 재난에 대한 예술적인 성찰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재난에 대한 재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 실제적인 가능성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